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아 씨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크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손 놓지 말고 잡아주세요. 하지만 권미아 씨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점점 유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불발됐습니다. 이충재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한 입장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과거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행패를 부린 곽성문 씨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프락치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철 전 민주당 의원을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23일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23일자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겨레 일면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관여 근절. 이 취임할 때 이걸 강조했었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본인 자체도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선거에 관여했다가 아주 큰 책임을 졌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참여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정치 관여 근절 국정원 핵심 가치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노골적인 정치 관여 계획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람,
추모 씨거든요. 이 추모 씨를 최근 1급 고위 간부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 관여 의혹을 사서 국정원에 복귀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었는데 이 문건의 존재를 한겨레가 보도한 다음 정치 관여 의혹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에 복귀했던 추모 씨였습니다. 예. 국정원 이렇게 복귀하고 나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돌려보낸 것도 실은 징벌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전을 시킨 겁니다. 자, 지난 2011년 6월 1일에 이 추 씨가 작성한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보면은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요. 야당 좌파 진영에서는 등록금 인상은 곧 정부 책임 이런 구도를 부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종북 단체들도 고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 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당에서 이런 문건 만들면 문제가 될 리 없겠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정치 관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취임식에서 직원들한테 이 정치 관여라는 네 글자 머릿속에서 지워라.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치 참여라고 이렇게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 참여를 하려면 국정원 직원 자리 내놔야죠. 출마하면 되겠네요. 다음 총선에서요. 글쎄 말입니다. 예.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8면에 나와 있는데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 3일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3일 전에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죠. 예.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검찰총장의 그 사생활은 그렇게 뻔히 보시면서 자기가 부렸을 사람, 그 사람의 이 최근에 경찰 소환조사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여하간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안은 무엇이냐.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 대학과 연계해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송광용 당시 총장의 잘못은 일종의 연대 책임입니다. 개인 비리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대학의 책임자로서 이제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15개 대학이 입건이 됐습니다. 서울교대는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가 오늘 이면에 실은 내용은 개인의 심각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을 임명 3개월이나 지나서 경질 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왜 사퇴했는지 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이 송광용 수석, 이 사람 사실은 인천아시안게임 첫날에 갑작스럽게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이 본인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예. 그 성화 최종 주자 공개돼서 그 책임진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출발 당일에 결국 이런 사실이 공개가 돼서 청와대가 일종의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자초한 셈인데 어째 위중한 현안도 아닌데 말이죠. 또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오지 않았고 경찰 스스로 밝혔듯 개인 잘못이나 비리로 보기도 어렵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들 중에 도덕적으로 거의 고결하다시피 한 그런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별 문제도 아닌 걸 갖고 그만두게 한 이유는 이게 이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 경찰 조사 건 외에도 이 송수석 개인과 관련한 다른 사안이 불거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송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의가 있다거나 별개의 다른 사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싸고 본인이나 청와대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 보니 오히려 뭔가 다른 일을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청와대가 황당한 설명을 했네요. 이 송 수석이 사퇴한 직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학교로 고이 보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 기자들의 빈축을 더 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송광용 전 수석 그리고 청와대 취소한 뭐 민정 라인은 알고 있겠죠. 예, 진짜 이유를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있는 듯 보여서 여간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11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이모 전 부장판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용이 좀 기가 막힙니다. 3월 21일에 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술값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예. 내가 왜 내느냐라면서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 경찰에게 판사는 감금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종업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술값을 안 내가지고 못 나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뭐 그럼 당연히 감금이 아니겠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이 판사가 너 업소하고 결탁했냐? 이 XX 내가 누군 줄 알아? 요즘 경찰들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지. 이렇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제 술값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이제 현장을 떠나려 하던 이런 순찰차 트렁크를 이 판사가 주먹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예. 또 출발하는 순찰차를 7m 정도 쫓아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 무단으로 올라탔습니다. 경찰관이 내릴 것을 요구하니까 그는 또다시 이 XX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내가 너 옷을 벗겨버린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는 오른손 검지로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의 안경과 뺨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새벽에 귀가시켰고 이후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 주취 난동 사흘 만에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예, 옷은 본인이 벗었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예, 전 판사. 예, 전 판사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순찰차 이 뒷문이 열립니까? 이 기사를 읽다가 좀 의문이 들어서. 예, 타면은 이제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는 하는데, 네. 뭐 안에서 경찰관이 어떤 조작을 했겠죠. 아, 예. 그렇군요. 자, 서울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이 메웠다. 뭐 이미 공지의 사실이죠. 의외성은 없습니다. 이 최근 4년과 내년까지 해서 총 5년 동안 국세 중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은 2.5%포인트 떨어지는 반면에 소득세 비중은 4%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세, 뭐 돈 많이 버는 분도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근로소득세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통계연구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대 주요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렇게 달라진 추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 뭐 결국 답은 이겁니다. 현재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게 조세 부담을 더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이건 어떻게 대기업 고액 자산가는 제쳐두고 서민들에게서 더 뜯어내려 하니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언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상복지의 결과라면서 무상복지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이면에는 부자 증세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중앙일보 1면을 보면은
장안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2007년에 비해서 4분의 1 가까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뭐 원인은 하나지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노키즈 패밀리가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 때문이란 겁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 428명이던 졸업생 수가 2010년 238명, 올해는 112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학교 교감이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얼마 전 JTBC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요. 예. 분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서울에도요? 예, 예. 서울에 분교가요? 학교를 이제 통폐합하기는 그러니까 예. 거리상으로 예. 분교로 지정을 해서 하하. 분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주요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니, 조중동만 보도 안 한 뉴스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이 매년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대학평가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선 고려대 총학생회가 언론사 대학 순위 평가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거부 운동을 선언했는데요. 대학의 질을 정량화하고 서열화하는 언론사의 대학 순위 평가가 대학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다. 대학 순위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에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도 뜻을 같이 했고요. 기자회견, 세미나 등 공동행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평가, 신문사의 대학평가, 1994년 중앙일보가 시작을 했죠. 2009년에는 조선일보, 2010년은 경향신문, 그 2013년에는 동아일보가 또 가세를 했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 취업률을 핵심 지표로 삼았습니다. 취업을 많이 시키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하는 거지요. 예. 조중동은 이 뉴스를 오늘 지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을 했습니다. 법원이 얼마 전에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교원노조법은 해직자, 현재 교사 신분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전교조가 주장을 했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예.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그것도 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자 정부 측 변호인단이 집단 사표를 낸 겁니다. 재판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그냥 사임서를 낸 겁니다. 이례적이란 겁니다. 아니,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을 왜 단체로 사임계를 내느냐. 실익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 경향신문은 정부 측의 압박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측의 압박은 뭘까요? 당신들 무능하니까 그만둬라,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이렇게 집단 사임함으로써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빅엿을 먹여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 14면 영남판에 실린 기사인데요. 재밌습니다. 주목되고요. 영남 지역에 풀린 5만원권 지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 풀린 5만원권 지폐가 15조 4,121억 원어치입니다. 자, 이 가운데 7조 4,974억 원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50%의 환수율을 보였죠. 예. 그 환수율은 올해 22.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아직 최종 환수율이 나온 건 아니죠. 예. 자, 지역별 환수율을 보니까 말이죠. 제주도가 지난해 409.7%, 올해 333.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강원, 이 지역은 지난해 65.1, 올해는 34.8%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부산 경남은 어떠냐? 부산 경남은 작년에 23.9, 올해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난해 25.4, 올해는 5.6%로 부산 경남에 이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현저하게 영남권에서 5만 원권 집회, 이 집회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호 의원은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라면서도 영남에서 돈을 벌어서 정작 소비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 예. 지하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 금융거래 내역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산가들이 예금을 5만 원권으로 찾아서 보유하는 점, 시중은행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5만 원권을 쌓아두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이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유독 영남권만 이러죠. 예. 제주도가 높은 이유는 이제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니까요. 그렇죠. 예. 돈 들고 가서 이제 5만 원짜리 지폐를 제주도에서 많이 쓰고, 네. 그게 이제 결국 제주 쪽에 있는 금융기관 통해서 한국은행에 들어온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09%, 올해는 이제 333%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뷰스앤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는 신문이기도 하죠. 인터넷 신문인데,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본사 부지 고가 매입과 관련해서 배임 가능성을 제기한 점, 이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배임의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정몽구 회장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죠. 정몽구 회장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설은 이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게 한전 부지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한전까지 다 사는 줄 알고 이렇게 10조를 베팅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자,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현금 자산, 이건 연구개발 또는 설비 투자 같은 미래 전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귀중한 회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회사의 특실 관계를 꼼꼼히 따진 후에 주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 내지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그룹의 결정, 아니 정몽구 회장의 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낙찰가를 제시하면서 결국 배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합리적 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회의록 보여달라, 이렇게 경제개혁연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한 명이 뷰스앤뉴스에다가 정몽구 회장이 정부로부터 사는 것이어서 결정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정몽구 회장이 고가 매입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고가 매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 아니겠는가. 정몽구 회장이 정부로부터 사는 것이어서 결정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 발언이 그런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몽구 회장이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한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해서 앞으로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집단 대응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렇게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회사 측이 이렇게 고가의 낙찰을 받았으니 이거 회사 측이 어렵다고 말한 건 거짓말 아니냐 라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매입의 후폭풍 날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예. 이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얼마를 써냈느냐도 네.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5조를 썼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는 소문도 있다. 예.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현대차 컨소시엄이 그렇게 많이 베팅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당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곽성문 씨를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민들은 곽성문 씨를 맥주병 투척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골프 접대 받은 후 회식 자리에서 정치 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고함치며 갑자기 노희찬 상공회의소장 쪽을 향해 너댓개의 맥주병을 던졌고 파편의 노 소장이 팔을 다쳐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파문이 확대되자 술자리 참석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 것 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으라니까. 나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인사가 어찌 코바코 사장에 내정됐을까? 이미 답은 나왔다. 그가 친박이기 때문이다. 공방은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인 곽성문 의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 관련 소문을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시장 본인을 포함해서 가까운 친인척들의 재산을 합치면 수천억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소문이 나도는데 그중에 어떤 데는 8천억이 넘는다 이런 소문도 나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미국으로 달아난 김경준 씨의 회사 BBK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 의혹을 전면에서 제기해온 곽성문 의원. 결국 대구 출신의 곽성문 의원은 박 전 대표에게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불과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입니다. 이명박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위장 전입, 자녀 위장 취업 등 그동안 드러난 탈법과 위법 사실만으로도 저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총선 자유선진당 후보로 대구에서 출마한 곽성문 후보. 박근혜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손 붙잡고 오열하는데 그러나 결국 낙선하게 되고 절치부심 끝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애쓰다가 연봉 2억이 넘는 코바코 사장 자리를 차지한 셈. 그러나 곽성문의 친박은 전통이 있었으니 친박근혜에 앞서 친박정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곽성문 씨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프락지였으며 민청학년 사건을 조작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곽성문 씨는 중앙정보부 추천으로 MBC에 특채되어 승승장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곽성문 씨를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의 다름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사실상 그 첫 단추를 끼는 것이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이충재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토론회 결국 공무원 노조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예. 왜 반대하셨는지 뭐 다들 짐작은 하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이 공무원들의 뭐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없으니 다음에 그 노후에 그 연금으로 받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공무원들은 수혜가 나도 또 산불이 나도 구제액이 발생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 도둑으로 내몰렸고 국민의 적이 됐습니다. 이 연금학회라는 것은 그 재벌 보험사가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그 국민연금을 세계 최악의 연금으로 만든 사람들이고요. 예. 지금 현재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고 재직 기간은 23년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슷하고요. 또 대절 구급 초임 연봉이 1,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이 2,453만 원이고 대기업 3,700만 원인데요. 이 장차관이나 이런 판검사나 이런 고위직들이 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하위직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또 퇴직금은 그 민간 대비 최대 3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일본 퇴직금은 18년 근무하면 1억 4천, 한국은 24년 근무해도 4,200만 원인데요.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 기초연금도 적용 못 받습니다. 바로 이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그 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공직 내부의 그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형평성, 또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간의 그런 형평성 측면 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안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어제 그 토론회 주최자로 표시가 되어 있던 한국연금학회라는 것이요. 예. 뭐 일반적으로 학회하면은 뭐 대학 교수들 모임이나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 뭐 보험업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예. 이 한국연금학회라는 것 어떤 곳입니까? 그 2011년에 만들었는데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하나생명, 뭐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회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예. 실제로 회장단이나 이사들 그렇게 돼 있고 기관 회원 대부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연금학회가 앞서 국민연금 뭐 계약에도 관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공무원연금 이 말로는 이제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물며 당정청도 지금 그 사적연금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적연금을 축소를 시키면 반대급부적으로 그 뭐 개인연금이 됐든 또는 퇴직연금이 됐든 이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런 분들이 그 꾸준하게 이런 그 주장들을 해왔고 예. 또 이런 그 의용학회들을 만들어서 그런 논리들을 펴왔고요. 또 이런 학자들이 전문가 의견인 양 늘 그런 의견들을 펼치면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공무원연금도 그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 공적연금의 기능이 축소되면 결국은 사적인 그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당연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결국은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한국연금학회에서 주장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이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 적자분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부담 가중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연금은 적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보장이고 복지입니다. 외국 대부분 나라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2배에서 5배 이상 많이 부담을 합니다. 예. 또 대부분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 연금이 민간보다 다 후하고요. 다만 우리만 그 보수나 퇴직금이 현저히 적을 뿐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 기초연금은 전액 적자인데요. 해마다 10조 이상이 적자가 되고 꾸준하게 증가해서
2040년에는 한 해에 100조가 적자가 납니다. 한 해에만. 예. 또 국민연금도 그때쯤 되면 이제 고갈이 보이는데요. 한 해에 수십조, 수백조가 적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자, 적자가 났으니 정부 보전을 해주지 말자라는 논리를 본다면 향후에 국민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에게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현재 가치로 한 25조 정도 됩니다. 이 돈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썼습니까? 뭐 IMF 구조조정할 때 퇴직수당 같은 경우 당연히 국가가 줘야 되는데 연금에서 가져 써버리고요. 예. 철도공사 민영화할 때 그렇고 우리가 군복무를 하면 소급기여금을 내거든요. 그 부분도 납부하지 않고 등등의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연기금 주식시장 부양할 때 또 이렇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손실들이 꽤 크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연금 적자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향후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같으면 정말 집권 여당이라 한다면 예. 당정청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그 재정 대책 그리고 국민들의 적정 노후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국가적 기준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사회적 토론 거치고 나면요. 예.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제 부자나 그 재벌 감세를 갖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적자라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또 국민연금은 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또 삭감해야 되고 기초연금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못 주겠다. 또 보수 언론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프레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예. 기초연금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못 준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토론회는 어쨌든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이런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무산시키신 건데 예.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 들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 상징이 뭡니까? 불통이잖아요. 사실 이 연금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예. 특히 아까 그 연금 학회 같은 경우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둑들한테 집 열쇠 맡겨놓고 집주인은 좀 빠져 있어라. 왜냐하면 도둑질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이런 언급하셨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낮고 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좀 보전하는 성격. 제가 예.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도 보니까 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 좀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무원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하루 내 또 밤을 새도 저희들은 그 시간의 수당 4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그 단가도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도상으로나 보수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차별이 있는 것,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저도 다 동의하고요. 저는 이런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그 적정한 노후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조금 올리고요.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통합을 시키고 또 각종 제도들 그 보수나 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냥 형평성 있게 맞추면 예. 오히려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노조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좀 할 거고요.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저는 그 정부가 돼도 좋고 그다음에 국회가 돼도 좋은데요. 정말 이렇게 그 연금 학회 같이 좀 이상한 단체들 말고 이해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 다 포함시키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으고요. 또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신 분들도 함께 이런 토론들을 좀 하면서 예.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그 방안들 또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이런 각종 제도들의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새누리당처럼 지금 당정청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지금 800만 가족입니다. 예. 이 가족들이 이 정권 심판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11월 1일 저희들 총궐기 투쟁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지금 노인분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서 찍어준 정권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고요. 예.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공적연금은 그 기능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제도 개선을 이룩해야 된다. 그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당연하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여금 한 푼도 안 내고 한 연 2억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 후에 받던 보수의 95%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 대통령 연봉이 2억 3천이고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년만 근무해도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사실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근데 왜 연금학회나 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단지 그냥 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그냥 국민들하고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죄인처럼 만드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말씀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젯밤 방송한 뉴스K 3분으로 요약해서 듣는 3분 뉴스K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만났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배석자 없이 20분간 나눈 대화 과정에서 두 대표가 세월호법 협상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대표는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순수한 뜻만 반영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여야의 재합의안을 존중해 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인사 3인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와 단원고생 유가족이 동등하게 추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가 뉴스K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방송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보도한 이 상황에서 정작 대리기사는 뒤로 빠져 있었다는 보도가 영상의 일부만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맞는 장면은 이보다 3분 전인 바로 이때 영상에 포착됐고 이른바 2차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리기사는 뉴스K 보도대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CCTV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고 목격자 증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친구가 앉혀놔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러면은 이 구석에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게 대리기사인 예, 거죠? 대리기사요. 그럼 2차 싸움에는 대리기사가 연관이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2차에는 왜 싸움? 뉴스K 보도를 엉뚱하게 문제 삼은 경찰은 다른 방송사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는 대부분 함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CCTV 영상이 유가족 일방 폭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영상 조작으로 보이는 수준의 편집을 했습니다. 자신들 보도 내용에 맞춰서 원본 영상을 역방향으로 편집하고 다쳐서 앉아있는 유가족 영상을 유가족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창군이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한 직후인 2011년 4월 작성한 내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법무부가 민원 소지가 다분하니 구치소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창군에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 절차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창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 세력이 여기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도시로 불리는 경남 거창에서 교도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학교들 바로 옆에 교도소를 짓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부지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1개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들이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후임 사장의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곽성문 씨가 1974년 민천학년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의 프락지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신 시절 민주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군사정권의 끈앞으로 방송 공공성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민천학년 계승사업회 상임대표이시죠. 이철 전 민주당 의원 초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예, 이 곽성문 씨와 좀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곽성문 씨를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정희 5.16 군사반란 후에 또 한 번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1972년도 우리는 유신 쿠데타라고 합니다만도. 예. 이 유신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독재 체제였습니다. 강신옥 변호사는 군사법정에서 독일의 나치스도 못했고 러시아의 짜르도 하지 못했던 그런 폭정이었다 하고 말씀하시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만도, 아무튼 그 유신을 일으키고는 박정희는 이제 감히 누구도 대들지 못하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해 1973년도 10월 2일 날 서울대학에서 반유신 데모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군대를 마치고 복학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배 그룹과 재학생들을 연결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어렵게 설득하고 해서 학생회장으로 만들었던 당시 학생회장이 구속되고 주동학생들이 여러 명이 구속되어 버렸죠.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아마 학생회장 되는 건 곧 구속되는 길이다 하고 그렇게 여겼던지 학생회장 책임자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운동권이라 할까요? 선배 그룹에서는 회장 후보를 아직 못 찾나 하고 저한테 독촉도 많이 하고, 저도 크게 걱정한 참인데 처음 보는 곽성문이라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형님 저 학생회장 시켜주십시오. 당선되면 유신 타도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형무소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만나고는 정말 글자 그대로 구세주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고도 당당하고 억양 투박하고 확신을 주는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저는 거의 신봉자가 됐고 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걸 행동을 두둔하고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게 제가 만나고 그를 당선시켰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학과는 서로 달랐지만 이제 서울대 분리대 그 학생회장 선거 과정 또 학생운동 하시면서 알게 된 그런 사이였군요. 네네. 예. 그런데 당선된 직후에 이 학생회장 되고 나서 곽성문 씨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좀 이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 학생회 간부들하고 어울려서 중앙정보부 간부들을 만나고 다닌다, 또 학교 근처에서 중정 요원들을 만나는 걸 직접 봤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 그런 말을 전해주는 학생들을 다루고 했습니다. 예.
사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말자. 소중한 동지를 우리가 의심했으면 되겠느냐 하고, 제가 못난 판단이었고 못난 그런 행동이었는데, 거기에 화근을 더 키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배됐던 학생들이 곽성문이가 자기들을 만나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약속 장소에 나가서 체포됐다. 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오히려 중정이 도청하고 미행해서 잡은 거 아닐까 하고 두둔해주고 했죠. 또 중정에 잡혀서 신문 당할 때 저한테 신문을 하는 신문관이 공사 폭력했다고 얼마 불어 이미 곽성문이하고 조직키라고 다 불었어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 친구들은 늘 이런 거짓말을 해갖고 압박을 하는 거니까 또 이간질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한 건, 곽성문이가 군사법정에 검찰 측 정인으로 출석해서 자기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지목하면서 공산주의자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하고 정말 얼토당토 않은 해괴한 정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도 몇 번이나 듣고는 확인하고는 정말 그랬구나, 곽성문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곽성문 씨가 회유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중정의 프락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저는 참 바보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끝까지 저는 그렇게 확인까지 하고도 마지막까지 원래 프락치는 아니었겠지, 그냥 겁을 먹고 협력한 아주 소극적인 부역자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주위 여러 친구들의 판단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러 분들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곽성문이가 저를 꼭 집어서 접촉을 하고 설득했던 게 너무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그냥 감투역이 아니라 중정 등 어떤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나온 행동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예. 그리고 곽이 그 당시에 반유신 데모에 조금 더 기한 게 없기 때문에 만일 끌려가도, 학생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도 지금 처벌받거나 이렇게 구속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 중정에 적극 협력했던 건 겁먹고 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의의 판단. 그리고 동료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걸 보고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미행이나 도청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다. 예. 적극적 협력이다. 그 군사법정에까지 나와서 가까운 선배 동료들을 직접 지목해서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다고 운운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협력, 소극적 협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과, 그리고 조직피라고 하는 프락치가 또 있습니다. 그 친구는 소극적 협력이라고 보이는데, 이 친구와 비교할 때, 조직피는 전혀 보상을 나중에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죽었는데, 이 친구는, 곽성문은 조직원이 아니겠냐, 장기적으로 적어도 적극적인 그런 협력자였기 때문에 사회까지 요직에 진출시켜서 오랫동안 활용한 그런 대상이었다 하는 주위의 판단을 듣고는 그 말이 정확하구나, 제가 정말 그동안 터무니없는 그런 판단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곽성문 씨의 또 이력 중에 하나가 MBC 기자 경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MBC 케이블 자회사 사장까지 역임했는데, 이 MBC 입사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 부분도 밝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주위에 그런 소문들은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MBC 쪽까지도. 그래서 제가 국회 문공위원회에 있을 때 곽성문의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할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채라고 표시된 게 아니라 특채로 입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었더니 중앙정보부 추천 특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정보부 추천으로 특채된 언론기관 종사자, 뭐 주로 기자입니다만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이석 기록하던 아마 지금도 그 이후에 뭐 조작하거나 고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예. 지금 이제 곽성문 씨가 어쨌든 그 코바코 사장으로 내정돼서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바코 사장이라는 자리 중요한 자리죠? 네.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이 코바코란 기관도 전두환 씨가 5.17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집권을 했죠. 그 후에 법으로 방송 광고를 독점하는 그런 일종의 전매기구라고 할까요? 그런 기구로 방송광고공사 코바코를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의 전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요직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전두환 씨 척근 아니면 전혀 감히 넘겨다 보기도 어려운 그런 요직이라고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 예. 보시기에 곽성문 씨가 이 코바코 사장으로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방송 광고를 다뤄본 적도 없고요. 예. 아마 곽성문 씨를 지목한, 사실상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만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방송 장악을 하는데 자기들을 가장 충실히 보필하고, 그 지위를 따를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예. 방송은 이미 장악되어 있는데도, 이런 친구를 보내서 더 완벽하게 장악할 필요도 아마 있는 모양이죠. 예. 후에 의정 활동 하실 때 말고요. 예. 훗날에 곽성문 씨 따로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의원님께서? 제가 1985년도로 기억합니다만도 미국 민주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기자단이 함께 했는데 그때 그 기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곽성문 씨를 만났습니다. 예. 근데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죠. 예. 마지막으로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곽성문 씨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지요? 예. 지금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혹을 풀고 정말 다시 햇빛으로 나오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길을 갔다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정말 햇빛으로 당당히 걸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일한 한 길은 모든 사실 정정당당하게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밝히고 예. 이제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고 밝힌다면 아마 국민들은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옛날의 친구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이철 전 의원과 함께 코바코 사장으로 내정된 곽성문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